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이 시각 가장 핫한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22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네요. 이제 좀 세게 나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 얘기겠죠? 그렇죠.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요. 이 두 큰 선거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 정치 도의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요. 또 오늘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를 전후해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6월 지방선거 독자적으로 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완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고요. 또 지방선거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현재 후보군을 확보했다고 하면서요.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전부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고요. 2월 초부터 3월까지는 후보들이 공개될 거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닫아놨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표현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에 그 안철수 의원의 표현의 법에서 약간 강공법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예, 분명히 그런 점이 아주 확연하게 엿보입니다. 야권 단일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시각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고요. 네. 정치권 안팎에서 이삭줍기 논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좀 배제된 인사들이 그쪽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네네. 우리가 승리하면 그쪽이 더 망신당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민주당의 양보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주변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는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요.
새누리당이 지금 정당 공천 폐지 약속 기초선거에 대해서 이 폐지 약속을 번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어법이나 또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의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전과는 좀 정말 달라진 모습인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를 선점해 가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이 조금 의제 설정의 기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과 너무나 절묘하게요. 시장님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뭐 양보할 의사 있다. 뭐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어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언론과 만나서 안철수 의원 측의 이제 보도 내용,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네. 결정 여부에 대해서 양보 가능성도 열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를 떠나서 지금 안철수 의원 측과 또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소속이죠. 이 양쪽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정말로 좀, 힘겨루기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그렇죠.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과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예. 새누리당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 논란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또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도 오늘 좀 포괄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지방선거 양보를 촉구한 데 대해서 그동안 자신이 한 게 양보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이제 노골적인 선거연대 의사를 표명한 건데 이게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이런 게 바로 새정치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당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쪽을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구성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안 의원이 여야 합의로 운영 중인 정개특위를 해체하라 말라 이럴 지위에 있지 않다. 자신이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이제 좀 다분히 인신 공격적인 그런 비난도 퍼부었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이렇게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네, 자신들은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단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개 의원 한 명이 이렇게 뭔가 크게 판을 흔든다는 것 자체가 좀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당연히 지방선거 다자구도를 의식한 전략적인 접근법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300명 중에 1명이 현실적으로 정치판 자체를 좀 크게 뒤흔드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도 좀 과하게 정말 300명 중에 1명의 의원이 얘기한 것일 뿐인데도 이렇게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하고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논리로 하지만. 네. 그런 결국은 이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야권이 안철수 의원 측 민주당, 또 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좀 서로 나뉘어서 나오기를 열심히 바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고 나서면
결국은 지금의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 이게 결국은 특정 현안을 두고 지금까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로 이렇게 큰 전선이 형성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이렇게 양자의 전선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서 임하는 기본적인 전략 이외에는 사실 대부분의 정치 현안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사이에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야권의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은 하나로 모아지는 현안들이 많은데 그 대표 선수 자리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 새누리당이 좀 의식적으로 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좀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판을 몰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그렇잖아도 지금 독자 세력화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판에 전반적인 구도에서 야권의 대표 선수로 자리 잡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독자적인 출마 움직임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새누리당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과 함께 야권의 대표 선수 자리를 안철수 의원 측이 차지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되면 그렇잖아도 지금 위기의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진짜로 야권의 대표 선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이 야권의 그 주도권을 갖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측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양쪽이 지방선거에서 좀 뭐랄까요, 이전과 좀 양상은 다르겠지만 야권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집중 비판을 하면서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정책인 입지를 야권 내에서는 오히려 넓혀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렇게 짜놓은 프레임에 민주당이 또다시 걸려들어서 견제를 위한 견제라는 악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 바람과 다르게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 호남을 찾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호남 승부에서 그 안철수 의원 측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야권의 주도권은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도 호남을 찾은 건데요. 이 호남을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호남의 적자다. 호남이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 이런 얘기를 당 지도부가 일제히 했습니다만 그 얘기의 밑바탕에는 사실은 수도권과 혹은 영남이나 충청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보다는 다분히 좀 쫓기는 듯한 그런 조급함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측면에서 보면 오늘처럼 이제 본격적인 구도가 새누리당과 안철수 이 구도가 형성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조바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과의 거리감 이런 것들도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참 궁색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 번복 논란이요. 이 새누리당의 논리가 참 점입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또는 그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낸 내용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초의원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내가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나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 당의 로고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비슷하게 차용하는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경쟁이 형성되고 논란이 생기니까 정당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를 한 조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법 규정이 결국 위헌 판정을 받은 건데, 그러면 이 법규의 위헌 판정이 결국은 지금 여야가 대선 공약에서 얘기했었던 그 정당 공천 폐지 이것과 같은 거냐? 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어떤 쪽에서는 그게 결국은 같은 얘기다. 그러니 정당 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반면에 그것과 이것과는 서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위헌 논란이 그래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여야가 두루 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사실은 위헌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4월 재보궐선거 때 새누리당이 무공천 방침을 정할 때를 전후해서도 학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또 법조계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의 논란들이 꽤 있었고요. 네. 이거를 정치권이 몰랐던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삼스럽게 위헌 논란이 이제 제기됐다고 뭐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사과하고 대신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현실적인 이유로 좀 논의가 필요하니 정치권에서 좀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절차 없이 뭐 민주당 눈에도 뭐 잘못된 공약을 내세웠으니 우리 같이 뭐 대국민 사과하자. 이 네. 얘기는 실상 뭐 그 물귀신 작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내일 아마 의총이 모레쯤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22일쯤에 새누리당이 이제 의총 열어서 아마 당론을 기초선거 정당공천 현행 유지 쪽으로 이렇게 당론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공약 번복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니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 뭐 이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평당원일 뿐이고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한 공약을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한 것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대선 공약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당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 대선 공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판을 피하려고 뭐 이런저런 논리를 끌어맞추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정당공천 폐지를 하려면 현역 기초단체장, 현역 기초의원 훨씬 더 유리하니 이 사람들은 불출마하는 걸로 전제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이것도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해운 최고위원은 작년 4월 달에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 무조건 약속 안 지키려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작년 4월에는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건 이것도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이게 작년 2월, 3월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진짜로 이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1년 전에 빨리빨리 논의해서 결정 짓자라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뭐 그냥 약속 지키겠다 뭐 이런 좀 하나의 쇼잉 비슷하게 해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MBC 노조 파업은 정당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 투쟁은 정당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정방송이라는 말을 꺼내기 부담스러웠는지 KBS와 SBS는 단신 처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사측은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그리고 정직자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는 기자 리포트 형식으로 보도합니다. 2년 전에 MBC 노조가 6달 가까이 벌인 파업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 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오늘자 신문들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정방송을 이유로 한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논란을 부를 것 같다며 길길이 날뛰는 언론이 있습니다. 리포트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공정성도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노조 측은 당시 파업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해서 좀 근로조건의 문제를 약간 과도하게 해석한, 확장 해석한 문제가 있어서 누가 공정성을 판단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지에 대한 여부는 언론노조 MBC 본부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170일을 끈 MBC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법부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해왔습니다. 어느 방송일까요?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케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펑크가 많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이 정부와 공기업 빚이 많아서 문제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 국가 재정에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8조 원 가량 덜 거쳤다는 것은 무언가 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2013년도 초에 정부가 2013년도 한 해 동안 걷어들일 세수입이 한 216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달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세수가 조금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제 세입 규모 받아들일 세수의 규모를 210조 원으로 한 6조 원 정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조 원 정도 펑크가 났다라는 건 이 210조 원,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수정해서 감액을 했던 210조 원 대비로 한 8조 원 가량 펑크가 난 것이고, 네. 연초에 예상했던 216조 원 대비로 하면 지금 14조 원 가량이 펑크가 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입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2014년도에 국세 수입이 202조 원인데 이게 2012년도에는 20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비로 해서 2014년도의 경제가 거의 3%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의 세수입은 1조 원 가량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세금이 적다라는 건. 이거는 어쨌든 무언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지 통계의 문제가 있든지 무언가 좀 분명히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 국세 수입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도 11월까지 법인세가 한 42조 원 거쳐서 201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한 2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 수입 같은 경우에도 2012년보다 한 3조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관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4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에게 걷는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가게나 이제 개인들이 내는 대표적인 그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기업들한테 거치는 세금은 줄어들고 개인들한테 가게에게 그 거치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 건데, 네. 이렇게 기업에게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었던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낼 그 세금이 줄어들어서 그 세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그 수입에 대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을 뭐 공제해주든 보조금을 줬던 어떤 식으로든 덜 걷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014년도의 상황을 이렇게 그 돌이켜 봤을 때 아마 이 두 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이든 현대자동차든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뭐 갱신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다른 대기업들은 지금 연쇄 그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들 사이에도 이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물론 그 잘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세수를 감면해 준다든지 보조금 등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개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물론 그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세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부가가치세가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그런가라고 동의하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최강 경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관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내는 거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수입품 가격에 이게 그대로 전가가 돼서 결국엔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그대로 전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관세 같은 부분도 개인이나 가게에 그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업 부분에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가계 부분에 오히려 세수가 늘어났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세수가 줄어들었을까라는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률의 경제 성장이 민간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건 뭐 어떻게 기술 개발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와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공적 부분의 부채에 의해서 이 성장을, 지금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좀 끌어올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부채에 의한 성장이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5년 동안 거의 360조 원 가까이 공적 부분의 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이 이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부분에서 작용을 했었고, 네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국고채와 공기업채가 거의 90조 원 가량 늘어나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공적용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기업들이 빚을 늘려서 그 민간 부분이든 가게든 보조금 여러 가지 이 통로로 그 돈을 쏟아 부어서 이게 마치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기업 그 구조개혁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나 공적 부분에서 이 부채를 늘려가면서 성장률을 떠받쳐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적 부분을 구조개혁하겠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경제브리핑 속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문을 닫고요. 잠시 후 2부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